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지명 배경과 그 시기를 두고 여러 포석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1월 당시 선거 준비를 돕던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청와대 인사를 만나 대통령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법무부 장관, 새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2일 만인가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날 사퇴를 했기 때문에요. 꽤 오랜 시간 공석이 있었고 과연 법무부 장관 누가 될지 했는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5선의 국회의원이고 또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나중에 임명되면 총리급 뭐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 인선 배경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만에 이제 내정이 된 겁니다. 10월 14일 날 조국 장관이 그만뒀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추 의원을 내정한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 검찰과 그 청와대와의 그 갈등 관계,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사실 뭐 그러나 거의 50여일 만에 지금 이제 내정을 했으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을 보임할 때도 되긴 됐어요. 검찰 개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물론 이제 패스트트랙 이미 이제 부의가 됐습니다만 검찰 관련 개혁 법안이. 법무부 장관을 언제까지 공석에 놔두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이제 정황이 됐죠. 이런 그 상황 논리가.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 추 장관 내정자 추 의원은 당대표도 역임했잖아요. 지난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제 1997년도 대구에서 출마를 했던 거 아닙니까? 추 다르크다 뭐 이런 별명들을 하는데 5선에다가 당대표 지낸 인사가 장관 되는 게 좀 격이 안 맞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격식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반영된 것 같고 또 추미애 이 장관 내정자가 평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글쎄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사청문회 과정도 물론 의원 이제 불패 신화가 있긴 있습니다만 야당이 벼르고 있을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장관이 만약 된다 하더라도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잘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갈등과 대립으로만 치닫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정치적인 무게감 또 강단 뭐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뭐 평가를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뭐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선의 당대표 출신이고요. 그리고 여성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후에 16년 만이라고 보는데요. 아마도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에 대한 견제 카드로 급부상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좀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왜 조국 장관 임명과 지금 추미애 장관 임명 때도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검찰 개혁이 그렇게 시대적 요구면 2년 반 동안 뭐 했죠? 이 정부는?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어 청와대와 관련된 인사를 수사를 하면 꼭 나오는 게 뭐냐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저항한다. 검찰 개혁을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검찰 개혁의 본질이 뭔지를 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수사하고 안 투명하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뭐 편파 수사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마치 검찰 길들이기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정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다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절박한 상태에서 결국은 추미애 전 대표가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 법무부는 법무부 할 일이 있고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이 있는 것이지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러한 시도로 만약에 추미애의
의원을 임명했을 때는 저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감찰 무마 하명 수사 이 부분과 시기적으로 최 교수님께서는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법무부가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감찰권이 있죠. 수사지휘권이 있죠. 그다음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뭐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오면 제일 먼저 검사 인사권을 발동을 해서 현재 수사와 관련된 사람을 전면적으로 개편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의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정말 강도 높은 개혁을 하면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검찰 수사 자체가 압박을 받는다든지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청와대가 검찰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예. 두 번째는 검찰이 정말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은 이제 국회 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와 관련된 조직과 그 나름대로 관행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검찰 개혁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전 너무 균형감 있게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법무부가 무조건 검찰을 길들이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인 것처럼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글쎄요. 추미애 내정자가 나중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실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지명이 됐다, 추 의원이. 추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글쎄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아무래도 그러한 정치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말씀드린 것이고 뭐 법무장은 언제까지 변할 수 없고 추미애 의원이 어쨌든 뭐 적격자인 것 같은데 판사 출신이고 말이죠.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아무튼 간에 이 정치적으로 검찰과 청와대가 지나치게 대립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 주장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검찰 또 청와대 주장이 다 달라요 지금. 같은 사안을 두고 팩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청와대는 청와대로서 나름대로 또 뭔가 이제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느끼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언론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는 편 아니겠어요? 지금 청와대가 좀 그래서 이걸 청와대가 조금 더 너무 검찰을 공격 일변도로 느껴질 만한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그냥 검찰은 검찰대로 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이 지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부터 검찰이 뭔가 정권에 저항한다. 개혁에 저항한다. 이건 좀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검찰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가 있고 워낙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도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팩트가 무엇이고 사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밝히는 과정인데 그걸 너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가 너무 막 이렇게 이제 압박하는 것처럼 비추는 이런 모습은 좋지 않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된 다음에 인사권 바로 행사하고 또 어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모습을 비칠 수 있는 조치들 취해 나간다면은 수사지휘권 같은 거 발동할 수 있죠. 특별 감찰도 할 수 있는 겁니다만 그런 건 여론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뭔가 청와대가 이럴 땐 더 평정을 찾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는 걸 지켜보겠다. 저는 이런 스탠스가 오히려 맞지 않는가. 그런 다음에 검찰이 도저히 이거는 과도한 수사다라는 것이 분명히 이게 확정할 수 있을 정도에 있다면 그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좀 검찰에 대한 선입견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과도한 수사를 언론이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 공보준칙 그것 때문에 취재가 좀 힘들어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때문에 거의 어렵죠 이제. 검찰도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그거는 검찰 개혁의 커다란 방향이니까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는데 아무튼 검찰의 수사 또 경찰과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데 조금 정치권은 뭐 언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조금 지켜보고 좀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사청문회가 가장 큰 고비일 것 같아요. 뭐 한국당은 후한무치 인사다, 사법 장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른미래당 역시도 뭐
나 뜨겁게 청와대만 옹호하던 인물을 이렇게 내정을 한 것에 대해서 뭐 과연 적합한 인사일지 의문이다라고 계속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사청문회에 좀 무난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 현역 불패의 부분이 있어서 예. 아마 그것도 이번 인선에 어느 정도는 작용됐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좀 뭐 후한무치 인사다 이런 거는 뭐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청문 과정 속에서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면은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말 검증을 좀 검증답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국 장관 사태 터지고 나서 언론의 그 수많은 검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청와대가 그 검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지를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투명하고 좀 자신 있다고 한다면 그 검증 내용을 좀 국회 인사청문회에다가 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떠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꼭 검찰 개혁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서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도 있었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것도 있었고 이러한 법치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라는 부분 속에서 사법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청사진도 좀 제시를 하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지 이것을 또 여야 진보와 보수의 대립구도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뻔할 겁니다. 아무리 무슨 뭐 청문회에서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임명할 수 있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그 나름대로의 그런 성실한 그 검증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또 나가서 지금 추미애 장관 내정자도 거기에 합당한 자기 나름대로 비리 의혹이란 것을 옛날에도 전혀 없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좀 그 성실하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여쭤볼게요. 국무총리 인사와 법무장관 인사가 같이 동시에 있을 줄 알았더니 법무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만 있었습니다. 글쎄요, 김진표 의원이 내정자는 아니지만 네, 얘기가 많이 유력했기 나왔죠. 때문에 청와대에서 검증까지 들어갔다 있었는데 지금 뭐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 진보단체도 반대하고 국민청원까지 반대하는 그 청원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뭔가 인사에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데 약간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진표 의원 카드에 대해서 또 여당 쪽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김진표 의원이 뭐 관료 출신이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경제부총리도 했던 이런 분이잖아요. 사회부총리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색채가 굉장히 강한 분이죠. 그러니까 친노 친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른바 얘기하려면 할 수 있는데 단지 그분이 이제 정통 관료 출신인데다가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아무래도 경제 관료가 아무래도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죠. 시장 경제 쪽에 많이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을 거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비록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지만 약간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민노총이라든지 또 이제 그 노조 사이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진보 진영의 또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총리 카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정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추미애 이제 김진표 둘로 가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총리 카드가 이제 생각보다 의외의 난관에 부딪힌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총리는 국회에 인준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지금 거예요. 패스트트랙 전국 상황에서 또 그 부분까지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확실한 후보를 내세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12월 정기국회 이전에는 거의 패스트트랙 전국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김진표 의원에 대한 만약에 지명을 한다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집권 후반기를 시작했잖아요. 집권 후반기에 총리를 교체하는데 총리 교체의 핵심이 경제란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 정부는 소득주 성장과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라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전반부가 소득주 성장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혁신성장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대통령의 각종 그 지금 간담회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행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경험과 경륜을 분명하게 김진표 의원이 갖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받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 성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서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후반기로 가면은 가장 이제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면 그래도 당정청 관계가 유일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보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한 명을 얘기하면 김진표 의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관료로서의 경험과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집권 후반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국무총리로서의 역량과 경험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만약에 김진표 의원이 외부에 의해서 만약에 좌절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현 정부로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중점을 두고 인선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적극적으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해명에 있어서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제보자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과 다소 청와대 해명이 차이가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청와대에서는 이제 SNS로 이제 제보를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또 캠핑장에서 만났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송병기 부시장은 어제 이제 나와서 얘기할 때 울산시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전달했다, 또 이렇게 예, 얘기했다. 전화 통화를 하다 그랬다고 했죠. 이게 어쨌든 그 팩트가 상위해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청와대 측에서 뭔가 더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자세한 건 SNS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쩌서 SNS가 기억에 남고 이쪽에서는 통화했다는 그렇죠. 기억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다르다고 두 말이 다 틀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저도 추정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역시 이 사건의 본질은 이른바 하명 수사였느냐,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야당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행사를 했던 것이냐가 핵심이잖아요. 예. 근데 경찰은 이제 그 전에 그 비서실장 A씨의 압수수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레이콘 업체 강요했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해서 이제 경찰은 기소의원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당시 2017년도, 2018년도에 그러니까 검찰은 불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엇갈렸어요. 검찰과 경찰이. 그 이후에 다른 것도 사안이 많으니까 여기서 팩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송병기 부시장이 얘기한 게 확실히 이렇게 의혹이 해소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 처음부터 왜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느냐? 물론 청와대에서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밝힐 수 없다고 맞는 얘기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조금 이 사안이 송병기 시장은 청와대에서 얘기해서 전달한 거다. 그런데 또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 제보를 예. 받은 거다.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자꾸 청와대에서 이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해명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 청와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의혹 논란을 키우는 측면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뭐 권한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셀프 수사를 해서 그걸 발표하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해명한 것이 곧 바로 뒤집혀진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제보를 받았다고 처음에 청와대가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는 청와대가 요청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고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누가 첩보를 만들었느냐, 그 작성자가 누구냐는 것도 있지만 비리의 첩보를 하는 대상이 선출직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청와대에서 선출직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감찰하고 보고를 만들어서 전체청에다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냐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우리가 예.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대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뭐냐라는 부분 속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모호해지면 잘못하면은 이게 권력남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근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제보를 한 사람이 시장의 최측근이면서
경제부시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위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다가 조금 요청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물론 이 의혹은 깨끗하게 아직 한정 의혹 없이 밝혀져야 되지만 정교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청와대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의혹을 낳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청와대가. 위기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자꾸만 말이 바뀌면서 감성적 언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뭐 이건 굉장히 감성적인 거예요. 그런 거보다도 아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서 가져야 되고 또 그리고 처음부터 그럼 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공직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해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오히려 불신을 받는 단초를 청와대가 스스로 좀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는 조금 자중하면서 뭔가 정확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의혹 부분이 확대 재생산되는 건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중심에 제보자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 또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그렇죠 지난해 1월인가요? 그때 송병기 부시장하고 청와대 행정관을 또 만났다고 합니다. 공약 관련해서 상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송 시장의 어떤 공약으로까지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 만났다.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이 또 송병기 경제부시장이었고요. 당선이 됐고요. 또 제보를 했고요. 일련의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선거가 이제 6월이었으니까 1월 달쯤 만났는데 공약과 관련됐던 거를 그렇게 이 중앙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 이 여권 관련 후보들이 전부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어디 중앙 정치가 잘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그 어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이제 뭐 건설교통부 장관도 만났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사안을 논의했으니까 그 자체 내용은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그 고위공직자를 만났다라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의 맥락에서 볼 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당히 가깝고 그 권력 핵심과 뭔가 교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자체가 뭐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예. 이 사건의 어떤 혐의를 더 강화시키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약간 그 썩 그렇게 통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송철호 시장이 뭐 대통령과도 굉장히 친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도. 그리고 또 이제 송병기 부시장은 울산시장과 또 측근이고 시장의 측근이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어떤 퍼즐 같은 것들은 다 이게 추론입니다만 합리적인 추론이죠. 어쨌든 좀 의아하고 뭔가 그 내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한 공감들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예.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시기적으로 보면 송 부시장이 비위 제보를 한 3개월 후에 1월 달에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5개월 전이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만약에 그 수사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집권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집권당의 정책을 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정청도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닌데 문제는 예. 뭐냐면 여기에 나름대로 선거 개입이 있을 수 있는 현 시장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성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봤을 때 너무 이제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팩트와 그리고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이게 부적절한 만남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도 과정을 보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비리 혐의로 첩보된 사람들이 전부 다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는 것들도 이거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좀 과도한 수사였지 않았느냐라는 거와 그 이전에 이렇게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것이 혹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적 요인이 지금 자꾸만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전달
지목,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 경제부시장의 집무실 자택 그리고 차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서 참고로 전달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전에 이제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 이번 사태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민주당 특위에서 대검과 또 경찰 차장을 불러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는다 이런 자리 또 관련된 건설업자도 부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강하게 좀 반발해서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 했더니 경찰도 그럼 우리도 나오지 않겠다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인데 검찰과 경찰의 간부를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걸 경찰의 간부와 검찰 차장 검사를 부른다 대검에 그건 완전히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죠. 설령 의견을 청취하는 거라 하더라도 국회도 무소불위 권력은 아니에요. 검찰은 검찰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경찰은 경찰대로 있는 것이고 국회는 또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어떤 뭐 국민의 알 권리를 대리해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만 한참 민감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여권에서 그것도 그 불러서 얘기한다라고 저는 그건 뭐 썩 좋은 행동은 아닌 거예요. 적절치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더불어서 이게 지금 이제 왜 부적절하다고 보냐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뭐라 그랬었죠? 검찰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데 부르면은 무슨 일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 과거에도 뭐 조국 사태 있을 때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게 하고 있고 나쁜 검찰이다. 또 내란 선동하겠다 이런 말 현직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을 부른다는 거는 뭔가 압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이 수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직설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이러한 대응을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수사 결과를 본다든지 이걸 통해서 해야지 지금 진행 중인 쪽에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거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러다 보면 검찰과 청와대, 검찰과 집권당 이쪽에서 대립 구도가 강화되면은 민생은 사라지고 모든 게 다 또 사건의 블랙홀로 빠지게 되는 제2의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국회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빼고 예산안만 9일 날 먼저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8일 날 패스트트랙과 함께 한꺼번에 이제 같이 상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예산안만 급하다 보니 이제 9일 날 또 먼저 상정을 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출도 9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원내대표가 만약 선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협상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국면이 좀 바뀔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게 모든 게 이 국면, 프레임 이런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나 대표가 협상을 하고 싶어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 자기 본인의 입장, 정치적 입장이라는 게. 근데 일단 뭐 다른 상황으로 바뀌면 협상에 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270대 제로를 주장합니까? 비례대표 폐지, 지역구 270명. 예. 지금 패스트트랙은 225명 지역구, 75명이 비례대표란 말이에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원래 연동형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이론에 따라서 비례대표 없어도 돼요. 그런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원래 비례대 지금 이것이 논의됐던 거는 어쨌든 비례성을 좀 강화하자라는 게 기본 깔려 있는 것만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폐지하자면 이게 협상이 안 돼요. 아마 당내에서도 한국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원내대표가 만약에가 아니라 100% 바뀌는 거죠. 바뀌면 국면이 바뀌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게 항상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게임의 룰을 완전히 표결이 물론 이제 국회법에 따라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 싸움의 당사자를 같이 참여시켜야죠.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잘 판단한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패스트트랙 관련된 거 검찰 관련도 있고 선거법 관련이 더 중요하잖아요. 일단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협상을 해서 민주당도 조금 양보하고 뭐 양보하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예. 한국당도 너무 270대 제로, 270대 0만 주장할 건 아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야죠. 예, 일정 부분 뭐 조율이 되고 있다 이런 네.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뽑히더라도 한교안 대표가 단식까지 해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강한 의지를 비쳤는데 한국당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필 거냐 아니면 강행해서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내대표가 바뀌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모든 걸 네.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딱 하나입니다. 225대 75안 원안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다른 소수 야당이. 그러면 250대 50이든 240대 60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갈 거냐, 현재 같은 병리병으로 갈 거냐. 그러면 지금 처음에 100%였던 것이 50%로 줄었고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럼 30%까지 이걸 흥정하는 거죠. 선거 제도를 이런 식으로 막 누더기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정치권에서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고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여당은 선거법보다는 공수처법 통과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양보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나쁜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거법만은 여하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20대 국회가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점수 100점 만점에 18.6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갤럽에서는 평가 40점이었는데 18점으로 또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거는 뭐 점수를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80% 이상이 20대 국회가 잘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요. 예.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면은 20대 국회 때 초선 의원이 44%입니다. 그리고 물갈이를 했다는 비율이 30%예요. 초선 많아지고 물갈이 많아진 20대로 자랑했었던 저 20대 국회가 저렇게 최악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중진 연퇴론이 물갈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에 있어서의 운행 과정 속에서의 개혁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예. 그냥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몇 사람만 바꾸겠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기본적인 그런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차분하게 정말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정치 개혁안을 가지고 21대가 출범하자마자 그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예. 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여기서 뭐 부정적인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지금 전 걱정이 그 말씀하시니까 드는 걱정이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정책 가지고 서로 공방하고 약간의 과도한 말 나올 수 있어요. 정치라는 게 원래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수사 관련 검찰과 경찰의 대립 그리고 검찰과 또 청와대 날선 대립 이런 게 그렇게 유례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게 대단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시장과 너무 괴리가 있어요 지금. 이거 사실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복잡하기도 예. 하고 조국 사태 때부터 이 골 좀 끊어야죠. 그래야 유정의 미도 거둬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